우리 경제 허리인 40대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따져봤습니다. 서울 지역 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주요 정비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포스코그룹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주요 계열사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올해 전반적으로 실적이 부진했던 국내 유통업계 빅3의 수장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나재철 대신증권 대표가 제5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에 당선됐습니다. 나재철 신임 회장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일본 경산성이 수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지혜 기자. 네, 윤지혜입니다.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반도체 소재는 포토레지스트입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수출 심사 승인 방식을 개별 허가에서 특정 포괄 허가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앞서 청와대는 현지 시간으로 24일 오후 중국 청두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오늘 공식 발표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수출 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종료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청와대는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 것부터 의미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합니다.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실무자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면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두 정상회의 이틀 전에 한중일 경제통상장관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도 열리는데요. 여기서 한일 장관급 회동이 이루어져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지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40대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을 정도로 40대 고용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40대 고용 상황은 지표에서도 고스란히 그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40대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인층의 일자리 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것에 비해 40대에 대해서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달 고용 통계를 보면 40대 취업자 수는 1년 사이에 17만 9천 명 줄어들었습니다. 고용률을 보면 같은 기간 40대만 유일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감소폭도 지난달에는 더 확대됐습니다. 40대는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로 40대의 고용 부진은 우리 경제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근본적인 거는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구조적 그래서 직장에서 떨려 나오는데 마땅히 일자리가 없는 거죠. 정부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등의 40대 일자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선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인아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제의 허리, 이 40대 고용이 부진을 거듭하자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는 대책의 방향만 제시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 벌써부터 의구심이 적지 않습니다. 정강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네. 우선 이 정부가 제시한 40대 고용대책 방향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고용 촉진 장려금과 창업 지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제시됐는데요. 구체적인 대책은 내년 3월까지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고용 촉진 장려금은 34세 이하 청년들에게만 지원됐다가 지원 대상을 35세에서 69세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청년과 노인에 이어 중장년까지 사실상 전 세대가 취업 지원 대상이 되면서 재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정부는 이를 위해 예산 36억 원을 따로 편성했는데 지원 규모가 1,00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이 지원 규모가 1,000명이면 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네, 청년들을 위한 기존 고용장려금 예산이 500억 원, 지원 대상이 11,200명인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적은 수치인데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돼 있었던 내용인데다가 지원 대상이 40대로 특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급하게 갖다 끼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입니다. 추경이 필요한 본격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이 정부가 40대 창업 지원도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사실 창업이라는 것도 좀 만만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고요. 네, 지난해 기준으로 신생기업 대표자 가운데 40대가 29%로 이미 가장 많은 상황인데요. 5년간 생존하는 신생기업은 3곳 중 1곳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대부분 외식업이나 숙박업 등 자영업자들이고요. 그래서 기술 창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이 역시 만만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들어보시죠. 기술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는 거죠. 고용 창출국으로는. 지원 자금 끊어지면 없어지고 뭐 이게 지금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때문에 말만 기술 창업을 늘리겠다고 해놓고 결국엔 치킨집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단기적인 실업률 감소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생애 주기에 맞춘 장기적인 창업 지원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 2.4%를 목표로 잡고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겠다는 경제정책 방향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만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문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놓자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상황에서 과연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겠냐는 지적입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인 홍남기 부총리는 투자 유치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공공기관 몫인 60조 원은 이미 재원 대책이 다 마련됐고 민간 투자 가운데서도 절반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2.4%로 제시된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이 아니냐는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업황 회복, 미중 무역 갈등 1단계 합의 등으로 내년 수출이 3% 이상 늘어나면 우리 경제 반등에 긍정적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혁신 성장, 공정 경제와 함께 경제 정책의 한 축인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 기반을 강화하는 대책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우리 경제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우려를 줄이기 위한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시스템 반도체 업체를 찾아 우리나라가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이한나입니다. 네, 부동산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고가 아파트 대출을 막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을 둘러보니까 강남과 강북 모두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유가 다르다고 합니다. 김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대치동에서 재건축을 추진 중인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6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기습 발표한 이후 호가를 기존보다 4천만 원이나 낮춘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수 문의가 뚝 끊기면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연히 지금 대출이 안 되니까 계획을 좀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 좀 가격이 좀 더 조정이 되지 않. 15억 원 이상 일부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이뤄지긴 했지만 대출 규제로 거래 분위기가 식어간다는 게 공인중개사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강북도 거래가 없는 건 마찬가지인데 이유는 정반대입니다. 서울 은평구 녹번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9억 원 넘지 않는 매물이 있는 단지인데요.
지난 16일 대책 발표 이후 찾는 사람이 늘면서 부르는 값이 3천만 원가량 올랐습니다. 아직 좀 더 오를 거를 예상하셔가지고 물건들을 좀 많이 걷어들이고 좀 더 보겠다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규제 등 규제가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매수 문의나 또는 가격 상승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억 원 이하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SBS CNBC 김한진입니다. 규제가 강화되고 조합마다의 사정으로 서울의 주요 정비 사업이 멈춰섰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서울 새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부동산 시장이 더 불안정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황인표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황 기자, 네. 일단 먼저 서울 아파트가 얼마나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일단 올해와 내년은 괜찮은데 내후년이 문제입니다. 일단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4만 3천 호고요. 내년도 4만 2천 호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2021년부터 2만 청각으로 반토막이 나고 2022년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1만 가구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청약 경쟁률 웬만한 곳은 죄다 100대 1이고 200대 1까지 넘고 있는데요. 거의 무주택자만 당첨이 가능한데도 아파트 한 채를 놓고 100명 이상이 사겠다고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서울 인구가 2016년 말부터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서 계속 줄고는 있는데 이게 1, 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늘어난 세대수에 맞게 아파트 공급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서 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서울 안에 좀 아파트를 지을 큰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재건축과 재개발 방법밖에 사실 방법이 없을 텐데 요즘 상황이 어떤가요? 상황이 좀 좋지 못한데요. 먼저 그 사례별로 보면 강북권의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그 한남 3구역 같은 경우 건설사들 간의 수주 과열전이 불거지면서 국토부와 서울시 조치로 지금 시공사 입찰이 무산된 상황입니다. 반년 정도 사업이 늦춰졌고요. 또 준공이 되면 12,000가구로 국내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가 되는 그 둔촌 주공 같은 경우 지금 분양가를 놓고 일부 조합원들은 너무 낮다. 일부 조합원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전에 이거를 받아들이고 빨리 분양에 나서자 이렇게 좀 목소리가 나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사업비 10조 원으로 국내 재건축 단지 중에서는 금액면으로 가장 큰 이 반포 주공 1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입주를 앞두고 사업이 지금 중단된 상황입니다. 단지 안에 LH 소유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이 밖에 시공사 변경과 조합원 분란 등 내부 사정 때문에 서울 전반적으로 이 재건축 사업이 제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방법이 뭔가 있을까요? 예,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바로 짓기 시작해도 3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도 바로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시각이 일단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규제로 지금 재건축을 억제하다 보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2년 후부터 공급이 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조합원 간의 갈등 조짐이 있는 그런 재건축 단지의 경우에는 지자체가 먼저 나서서 이 갈등 요인이 뭔지 파악하고 중재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서울에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전체의 1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자사시세 일반 평균가 기준으로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모두 22만 2천여 가구로 이 가운데 95.9%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남군의 아파트 가운데 70.7%가 15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불확실한 이 경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임원 인사와 조직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이 포스코 인사에서도 주요 대기업 인사에서 이어진 이 세대 교체와 여성 임원 확대라는 흐름이 계속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이 포스코그룹 인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안정속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요 체제를 유지하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우선 최정호 회장과 장인하 사장 2인 대표 체제에는 변함이 없는데요. 일부 계열사와 부문장을 중심으로 인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1960년대생 차세대 리더들이 주요 임원으로 전진 배치됐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표를 맡게 된 주시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너지 본부장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제철소 현장에서 첫 여성 임원도 나왔는데요. 김희 철강 생산기획 그룹장은 대졸 여성공채 1기로 입사해 이번에 상무로 승진했습니다. 네, 이 조직 개편에서도 안정속 변화 기조가 이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스코그룹은 불황 극복과 실행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을 했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미래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친환경 차 소재 개발과 강건재 시장 확대를 위한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또 마케팅과 생산, 기술 조직 간의 협업을 꾀하는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항과 광양 제철소의 공정, 품질을 통합 관리하는 조직과 안전과 환경을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 조직과 AI 전담 조직도 생겼는데요. 포스코그룹은 이런 조직 개편을 통해 생산, 기술, 마케팅 등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올해 온라인 공세 속에서 크게 부진했던 국내 유통 빅3가 수장을 모두 교체했습니다. 쇄신 인사를 통해서 시장 주도권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유통계 장지연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 기자, 쉽게 말해서 다 바뀌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인사는 위기의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계막형 롯데그룹은 파격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금까지 각자 대표를 뒀던 백화점과 대형마트, 슈퍼사업부를 통합해 운영합니다. 이마트는 강희석 전 베인앤컴퍼니 유통부문 파트너를 새로운 사장으로 임명했는데요. 창업 26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한 겁니다.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은 각각 그룹 내 의류 계열사인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한섬 대표를 사장 자리에 앉혔습니다. 제조업 계열사와의 시너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입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실적이 나빴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빠른 성장 속에서 맥을 못 추고 있는데요. 올 들어 온라인 거래액은 15% 늘어난 반면 오프라인 거래액은 1% 감소했습니다. 수익도 악화되고 있는데 롯데쇼핑과 이마트는 영업이익이 35%와 45%씩 줄었습니다. 기업 가치도 크게 떨어진 상황인데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쿠팡의 기업 가치는 10조 4천억 원으로 평가되는 반면 이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백화점은 전체 시가총액을 합쳐도 이것을 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사정이 이렇게 된다면 유통업계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한 해는 오프라인 유통업계가 온라인 흐름을 따라잡느냐 마느냐가 관건인데요. 롯데는 2023년까지 이커머스 거래액을 20조 원까지 늘린다는 계획 아래 내년 상반기 계열사 통합 온라인 유통 플랫폼인 롯데온을 런칭합니다. 이마트도 SSG닷컴 사업을 강화하는데 이번 주에 세 번째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오픈했고 향후 10여 곳을 더 열 계획입니다. 반면 연간 900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전문점 사업은 일부 정리합니다. 오늘 발표했는데요. 이마트는 만물잡화점 삐에로 쇼핑 사업은 완전히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LG전자가 30대 인공지능 AI 전문가를 임원급으로 영입했습니다. 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디지털 시무식을 열기로 했는데요. 구광모 LG 회장의 실용주의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LG가 영입한 AI 분야 인재가 누굽니까? 네, LG전자가 AI 분야의 차세대 리더인 미국 USC 대학 조셉 림 교수를 최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림 교수는 인공지능 연구소의 영상지능 연구를 맡게 됐는데요. 임원급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LG전자는 림 교수의 연구 분야가 3대 인공지능 지향점인 진화, 접점, 개방 가운데 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혁신을 주도할 젊은 인재를 발탁한 파격적 선택인데요. 그런데 파격은 이뿐만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LG그룹이 내년 신년 행사를 디지털로 진행을 합니다. 오프라인 형식의 시무식을 온라인으로 바꾼다는 건데요. LG는 LG 트윈타워 준공 이후 31년간 여의도에서 또 올해는 마곡 LG 사이언스파크에서 그룹 차원의 새 모임을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전 세계 임직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젊은 구성원들에게 다가간다는 취지로 형식을 바꿨습니다. 네, 이 구광모 회장의 실용주의가 눈에 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업체 편에서도 이런 경영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고 있는 비바퍼블리카와 결제 사업 매각에 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는 내년 상반기에 결제 사업 영역을 분할한 별도 법인을 세워서 지분 100%를 매각할 예정인데요.
비주력 사업 매각을 통해서 5G와 유료 방송 등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구광모 회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서주연입니다. 네, 올해 내내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증시가 최근 반등하고 있습니다. 변수는 있지만 이른바 연말 산타 랠리를 기대해도 좋다는 분석입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35% 오르며 2200선을 돌파했습니다. 한때 2000선을 위협받았던 코스피는 지난 13일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오름세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모처럼 증시에 훈풍이 불면서 12월의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이른바 산타랠리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협상 타결되면서 글로벌 경기 사이클 회복에 대한 기대치 같은 것들이 좀 형성이 되기 시작한 것 같고요. 반도체 쪽에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가격도 하락이 진정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증시의 상승 폭이 또 탄력성을 회복하고 있는. 하지만 이 같은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변수도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은 언제든 갈등이 불거질 수 있고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도 증시엔 부담이라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됐고 글로벌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는 전망 속에 우리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SBS CNBC 장가입니다. 네, 금융계 소식 또 하나 이어가겠습니다. 증권사와 운용사 등 국내 400여 개 금융투자 회사들을 대변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새 수장이 조금 전 확정됐습니다. 나대철 현 증권사장 대표가 이 신임 협회장으로 당선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우선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제5대 금융투자협회 회장으로 나대철 현 대신증권 대표가 최종 선출됐습니다. 나 대표는 이번 투표에 참여한 정혜원사의 76.3% 지지를 받아서 다른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협회장에 당선됐는데요. 인성고와 조선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신임 나대철 회장은 1985년에 대신증권에 입사해서 34년간 줄곧 한 곳에서만 근무한 이른바 정통 대신맨입니다. 사내에선 강남 지점장, 또 리테일 사업 본부장, 부사장 등 핵심 직책을 두루 거쳤습니다. 당선된 이후 소감에서 자본시장과 업계 발전 물론이고 기업들 성장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강불식 자세로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올해는 특히나 투자 상품 관련 여러 논란이 많았는데 나 회장의 과제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이 파생결합펀드, DLF 대규모 손실, 그리고 라인펀드 환매 중단 같은 투자 상품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 이 나대철 신임 회장은 이 DLF 관련 불안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회원사 중심으로 선제적인 자율 규제를 해서 소비자 보호하겠다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 또 나 신임 회장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겠다는 기존 공약도 오늘 재차 강조했는데요. 나 신임 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인데 나 회장은 투표 직전 소견에서 3년간 효율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달성하고 자신은 연임 의사가 없음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다고 말해서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서 SBS CNBC 박규준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살펴보면 이 조 단위의 굵직한 계획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실생활에서 쏠쏠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도 많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류정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우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줄여서 코세페라고도 하죠. 하지만 할인폭이 크지 않고 살만한 물건도 없어서 그닥 인기가 시들했습니다. 정부가 카드를 꺼냈습니다. 내년부터 행사 기간 중 하루를 지정해 당일에 구입한 품목에 대해서 부가세 10%를 환급해주기로 했습니다. 행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실 경우 구매 금액의 일부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과 품목은 내년 1분기에 발표 예정이니까요. 내년 가전제품 구매 계획 있으시다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도입한 입국장 면세점도 확대가 됩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만 있는데요. 김포공항을 비롯해 제주, 김해, 청주, 대구공항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담배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내년은 자동차 바꾸기에도 좋은 기회입니다. 10년 이상 운행하신 노후차를 새 차로 교체할 경우 개별 소비세 70%를 인하해 주는데요. 6월 30일, 즉 상반기까지입니다. 수소 전기차를 구입을 하면 최대 400만 원까지 개별 소비세를 감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쏠쏠한 혜택도 있습니다. 국내 여행 숙박비를 100만 원 한도에서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닫힌 지갑을 열기 위한 내수 활성화 대책들, 나에게 유용한 게 뭐가 있는지 잘 따져보면 쏠쏠한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해외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 2부는 오늘 열린 선고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 셋째 아들인 이 최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이사가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여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최 전 대표가 프로포폴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맞은 정황을 포착해 최근 최 전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투약 횟수와 상습성 여부를 따져서 사법 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며 최 전 대표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회사 경영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부가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기존에 나왔던 대책들보다 훨씬 강력한 이 역대급이라는 평가입니다. 더 이상 집을 투기로 삼는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기습적으로 내놓은 현 정부의 18번째 부동산 대책, 어떤 효과가 있을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추웠습니다. 이 추위는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도 계속될 텐데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내려가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차츰 회복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이맘때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다만 추위가 풀리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발생이죠. 오전에는 공기질이 청정하겠지만 오후부터는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까지 무척 건조한데요. 이런 날씨엔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쉽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가끔 구름 많겠고 오후부터 공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춥지만 낮에는 5도 안팎으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에 강릉 영하 2도, 속초 영하 1도로 영하권 추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맑겠고 제주도는 저녁부터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권을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1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지만 곳곳으로 비와 눈 소식이 잦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